네, 번외편입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직접 제가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는 1987년에 나온 영화고요. 그 당시 이태리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만든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물론 역사적으로 조금 그 오류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조금 비튼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서 말대 황제라고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왔던 중국 작품들하고 이 작품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푸이는 이미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청나라 마지막 황제이면서 또 만주국의 황제였죠.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푸이, 아신자로 푸이에 대해서는 보통 두 번 황제가 되었던 사람 이렇게 기억합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그리고 뒤에 만주국의 황제 자리에까지 올랐으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었습니다. 푸이가 처음으로 황제가 된 것이 1908년 12월 2일인데 3년하고 72일이 더 지난 1912년 2월 12일에 청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푸이는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1917년 7월 1일 군벌이었던 장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요 장훈이 푸이를 복위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복위에 의해서 푸이는 다시 한번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마는 7월 12일에 장신의 군대가 패배하면서 또다시 퇴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1934년 3월 1일에 푸이는 또 한 번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만주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푸이는 세 번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그 외에도 처음 황제의 자리에서 퇴위한 다음에도 위안스카이 정부와 협상으로 자금성 내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외국 군주로서의 지위를 가졌고요. 또한 만주국 초대 및 마지막 황제가 되기 전에도 약 2년간 만주국의 집정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을 5번 거친 겁니다. 문제는 이 5번이 모두 남의 손에 의한 것이었고 통치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는 198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어느 추운 겨울날 푸이가 집에 있다가 바로 황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자마자 서태후가 푸이를 황제로 지명하고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푸이가 자금성에 들어가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서태후가 죽게 됐습니다. 푸이의 아버지는 짜이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 황제인 광서제하고는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런데 광서제가 후사 없이 죽었죠. 그래서 푸이가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푸이가 태어난 것이 1906년 2월 7일이고 황제 자리에 오른 것은 1908년 1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후에 2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황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 자리에서 퇴위한 것이 1912년 2월이니까 4살에 퇴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푸이는 자신이 황제가 되었다는 것도 몰랐고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푸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유럽 제국들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에는 서태후가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결정은 서태후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으니까 자신들은 서태후만 잘 구워 삶든지 아니면 협박을 잘 할 경우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태후가 죽어버렸고 황제는 3살짜리 어린애가 되어버렸으니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떠오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황제 푸이의 아버지인 순친왕 짜이펑이었습니다.
짜이펑은 앞서 죽은 광서제 이복 동생이죠. 1883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들 푸이가 황제가 되던 1908년이라면 25살의 아주 그 패기 만만한 젊은이였습니다. 만약 짜이펑이 황제가 되었더라면 세상은 또 어떻게 돌아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청나라는 유럽 각국에 사죄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때 사절의 대표자가 바로 이 짜이펑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당시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던 짜이펑의 사진인데요. 당시 독일 제국 황제가 짜이펑에게 무릎을 꿇으라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짜이펑은 대청제국의 신하로서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버텨가지고 독일 측이 끝내는 양보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청나라 개성법에 의하면 짜이펑은 황제 자리를 이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그 황희 개성법은 같은 학렬 내에서의 개성을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황제인 광서대도 사실은 그 앞의 동치제하고 같은 학렬이었지만 서태후가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황제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광서제의 어머니가 서태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황제인 동치제가 서태후의 친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광서제의 황후였던 육류황후가 서태후의 조카, 즉 오빠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태후가 황제 몇 대에 걸쳐서 실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황제 자리는 짜이펑의 아들인 푸이에게 돌아갔고, 서양 열강들은 사죄 사절로 온 짜이펑에게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권에 가까이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반대 세력 또한 만만하지는 않았고요. 그게 바로 위안스카이였습니다. 역사에 만약을 대입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위안스카이가 정말로 짜이펑과의 대립도 없이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었다면 청나라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이가 황제가 되었는데, 황제가 되고 얼마 있지도 않아서 청나라가 멸망해버리면서 자동으로 황제 자리에서 퇴위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이지 푸이가 거처를 옮긴 적은 없습니다. 당시 그 대권을 쥐었다고 말할 수 있는 위안스카이는 정통성도 부족하고 또 중국 전역의 군벌들이 언제 자신을 표적으로 뭉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청나라 황제는 보호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푸이에게 외국 황제라는 위상을 보장하면서 그 통치권의 범위를 황궁, 즉 자금성내로 한정했던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이요, 1901년에 독일 사람들이 비행기를 띄워서 찍었던 자금성 사진입니다. 지금과 자금성 자체는 지금과 비교할 때 별로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옆에 민가들이 지금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이 지금 좀 다를 뿐이죠. 아무튼 통치권 범위는 자금성대로 한정을 했는데 황제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돈은 줬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멸망을 했습니다만은 자금성 안에 있는 환관만 하더라도 1700명 정도가 됐고요. 궁녀는 또 1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푸이의 친전을 관리하는 환관하고 궁녀만 하더라도 80명 이상이었습니다. 원래 이 숫자는 청나라의 극성기를 열었던 강희제 때 10명 내외로 줄였습니다만 그 이후 또 야금야금 늘어나서 불어난 겁니다. 위안스카이 정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유지하는 비용을 다 줬습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청소조정, 즉 청나라의 작은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위안스카이하고 협상을 했죠. 그래서 세 개의 조건이 맺어졌습니다. 하나가 황실에 대한 우대 조건, 또 하나는 청나라 황제에 대한 우대 조건이었고, 또 하나는 만몽회장, 즉 만주족, 몽고족, 회족 그리고 장족에 대한 우대 조건이었습니다. 세 개 중에서 황실 우대 조건이 중요하죠. 그래서 황실 우대 조건을 보면 총 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청나라 황제가 물러난 이후 매년 중화민국 정부가 세금으로 400만 냥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00만 냥이 얼마나 정도 되는 돈이냐면요,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 지급한 배상금하고 몰수 아편에 대한 보상금이 약 1,400만 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청나라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고 돈을 줄 방법이 없어서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얻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또 못 갚아가지고 이권을 막 떼주고 있었는데 이제 1년에 400만 냥이 그냥 자동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4년이면 1600만 냥이죠.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푸이도 이제 약간의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나름 개혁을 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푸이에게 자의식을 심어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지금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양쪽에 계속 나오는 그 서양 남자가 보일 겁니다. 영국인 가정교사 레지널드 존스턴이었습니다. 레지널드 존스턴은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근데 옥스포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나서 홍콩에 있는 총독부에서 일하다가 1906년에 산동반도 웨이하이에 있는 영국 조계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 당시 13살이었던 푸이의 가정교사로 초빙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 푸이는 존슨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해리라는 영어 이름을 얻게 되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앉아 있는 사람이 그 당시 황후입니다. 완룽인데요. 완룽 황후가 또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느냐면 오른쪽에 그 서 있는 서양 여자가 보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이사벨 잉그람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입니다. 미국 여자 교사에게 황후가 교육을 받았고 이 황후가 영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푸이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어차피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푸이가 뭔가 좀 하려고 해도 그 통치권이 어차피 자금성 내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관들의 저항은 말도 못했죠. 어차피 뭐 개혁이라고 해봐야 자금성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자금성 자체가 쓰는 돈만 하더라도 웬만한 조그만 가난한 나라 하나의 세수하고 맞먹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푸이가 자금성의 재정을 개혁하겠다라고 먼저 창고를 점검하겠다라고 하자 그날 밤 창고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누가 태웠을까요? 물론 환관들이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워버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육류황후인데요. 실상 다시 그 당시 청나라 조정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서태후가 죽은 이후 명목상 조정의 가장 윗어른이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육류태후였습니다. 육류태후는 서태후의 조카이기도 했는데 광서제의 황후였습니다. 그럼 광서제의 부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광서제가 서태후를 싫어해서 이 육류태후를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육류태후가 자신의 사치를 위한 돈이 필요했는데 서태후는 실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어디선가 조달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류태후가 청나라 황궁 안에 있는 각종의 보물들을 시장에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외국인들에 의해 사들여져 가지고 지금도 외국에 미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본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황후까지 황실의 물건을 다 내다 팔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는 황후부터 아래로는 그 말단 환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궁중 물건 빼돌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푸이가 자금성을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푸이가 퇴위한 것은 1912년 2월 12일인데 비록 퇴위는 했지만 여전히 청나라 황실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 움직임을 보였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대권을 잡았던 위안스카이가 전 중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 청나라 황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상황은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만은 당시 청나라 황실은 위안스카이 쪽에서 이미 약속했던 돈을
주고 또 자금성 내에서나마 안정적인 지위가 흔들릴까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호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안스카이가 죽고 남은 군벌들이 다시 싸움을 시작하면서 당시 군벌들 중 한 사람인 짱신이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베이징에 입성을 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푸이를 다시 황제로 올렸습니다. 이게 1917년 7월 1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11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짱신의 이름을 우리 발음으로 장훈이라고 읽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장훈복벽이라고도 부릅니다. 1917년이라면 푸이가 태어난 것이 1906년이니까 11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푸이는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고 다시 황제가 잠시되었다가 또 11일 정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물러난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이 짱신이 다시 푸이를 황제로 올린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1924년 9월에 또 군벌들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때 베이징 점령한 것이 빙옥상 펑위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펑위샹이 청나라 황제에 대해서 존호를 폐지하면서 푸이와 청나라 황실을 자금성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푸이는 자기 베이징 시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몸을 잠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베이징을 손안에 넣은 사람이 봉천군벌이었던 장쩌린이었는데요. 장쩌린 또한 푸이가 다시 자금성으로는 못 돌아오게 하면서 이제 푸이가 완전히 자금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이에게 접근한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때부터 푸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언젠가는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상 그 전에 있었던 많은 복벽 시도 때도 중국의 군벌들은 자신이 가진 군사력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일본을 접촉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푸이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거기다가 서양 열강들 눈치도 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당시 텐진에 있는 텐진의 그 자신들의 조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925년 2월 25일에 텐진에 있는 일본 공사관으로 푸이는 처소를 옮겼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집인데요. 푸이가 처음 텐진에 갔을 때 일본은 당시 일본 학교에 다니는 일본 학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세를 부르고 성대하게 파티를 열고 환영을 했습니다. 푸이로스는 아마도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면 내가 다시 이전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천진에 와 있던 총영사가 바로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전쟁이 끝난 이후 일본 총리까지 올라갔죠.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1928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군이 북벌을 통해서 베이징을 점령했는데 그 며칠 후에 어느 군소 군벌이 물론 장제스의 휘하에 있는 군벌이었죠. 어느 군소 군벌이 베이징 동쪽에 있는 청나라 황실의 황릉들을 대대적으로 도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여기서 사실 사진이나 말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주 잔인하면서도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시체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때 도굴 때문에 푸이는 아주 격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푸이가 몸을 위탁할 곳은 일본밖에 없어졌던 겁니다. 일본은 푸이에게 아주 좋은 집을 제공을 했고 푸이의 일상을 돕는 이전 환관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월급을 주면서 계속 푸이를 모시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집, 사실은 집을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푸이가 사는 집이고요. 또 하나의 집은 여기 보면은 대충 보더라도 환관들이 한 5, 60명 정도는 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사는 곳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집 두 개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황후였던 완룽의 경우 아마 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그 마지막 황후였던 완룽이 푸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오른쪽도 그 당시에 천진에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1931년 9월에 만주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처음에 일본은 만주에서 장쉐량을 형식적인 국가 원수로 세우고 자신들이 실권을 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쉐량이 이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일본이 내세웠던 인물이 바로 푸이였던 겁니다. 막상 푸이가 만주국 황제가 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자 장제스가 좀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푸이에게 다시 자금성에 살게 해주고 비용까지 똑같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미 푸이의 마음이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1931년 11월 10일 일본의 도움으로 푸이는 천진을 떠나가지고 일본에 합류해가지고 만주로 가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당시 이제 황제 만주국 황제 즉위 조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조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봉천 승운 황제 조왈 해놓고 쭉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만주국 황제가 되기는 했지만 어차피 실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상 푸이는 처음 황제가 되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에 그 황제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한 번도 실권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천진을 떠나가지고 만주국으로 향하는 동영상 한 1분 30초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좀 보시겠습니다. 2차 대전이 터지고 그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소련군이 만주로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주국 또한 사실상 붕괴가 되어버렸죠. 푸이는 피난을 가야 했는데 이 피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푸이 입장에서는 빨리 일본으로 가서 미군에 항복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푸이가 항복할 수 있는 대상은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있었죠. 지도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지도에서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마우스로 보이는 홍콩으로 가서 영국군에게 항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멀죠.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로 가서 프랑스군에게 항복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직 프랑스군은 인도차이나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미군, 그 다음에 장제스의 중국군, 그리고 소련군이 있었습니다. 장제스의 중국군과 소련군에게 항복을 했을 경우에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 불을 보던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빨리 미군에게 항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가야 했고 그에 따라서 비행기를 마련해야 했던 겁니다. 일본 또한 만주국을 빨리 해체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빠른 시간 내에 장제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만주에 있는 일본군 그리고 일본 민간인들의 안전을 챙겨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빨리 만주국을 없애버려야 했던 겁니다. 푸이는 피난길에 오르면서 통화시 부근에서 간단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만주국을 해산시켜버렸고 비행기에 올라탔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공항이 소련군에게 점거당하면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장면입니다. 1945년 8월 17일에 소련군에게 붙잡혀서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얼굴만 보면 아주 겁을 먹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이 좀 초췌한데 이미 그 8월 15일에 항복을 하고 나서 이틀 동안 씻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은 비밀 문건들이 공개되었죠. 그래서 이때 일본이 사실상 푸이를 버렸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1945년 8월에 그 원자폭탄을 맞고 나서 일본은 항복을 하기 위해서 소련을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소련이 관동군 사령관에게 비밀 문건을 보냅니다. 그래서 푸이를 우리에게 인도하라. 그러면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 즉 8월 17일 선양 비행장 정오라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푸이는 어차피 소련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련은 푸이를 아주 잘 대접했습니다. 물론 황궁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못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 있죠. 여기서 푸이가 이 독채가 죽어졌습니다.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푸이가 또 피아노를 쳤거든요. 그래서 거처에다 피아노까지 갖다 줬습니다. 2층으로 된 집이었는데요. 2층에는 푸이가 살고 1층에는 시종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은 노동을 할 때도 푸이는 그냥 산책이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고 푸이를 돕는 시종들도 늘 있었고 그래서 건강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푸이에 대해서 나중에 황제가 정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푸이는 식물을 아마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자신의 집 정원에 시종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채소를 심으니까 그게 물만 주면 자라는 것이 신기해가지고 그 이후에 자신이 직접 물을 주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1946년 8월 15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딱 1년 되었을 때죠. 8월 16일인데요. 이 푸이가 도쿄의 전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만주국 황제 때의 일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동영상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소련은 마오쩌둥이 통치하고 있는 중국으로 푸이를 송환했습니다. 열차가 중국에 도착하면서 푸이는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이제 중국 땅에 발만 디디면 바로 처형당할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푸이는 상당히 좋은 선전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범 수용소에 가두고 사회주의 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푸순에 있는 전범 수용소에서 푸이가 10년 동안 지내다가 나중에 대사면령으로 출소해가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큰 사진이 수용소장, 이 수용소장이 김시성을 가진 조선족이었습니다. 수용소장으로부터 사면장을 받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 중에 위에 있는 사진이 선전용이죠. 푸이가 직접 바느질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그 당시에 아직 전범 수용소에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10년 사이에 나이가 확 많이 들어버렸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푸이는 중국 가화학은 식물연구소 베이징 식물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말이 과장되다 보니까 정원사로 일했다라고 알려진 것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푸이는 1964년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문사자료연구위원회로 가서 자료전문위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또한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황제라는 직위에서 본다면 미관 말직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민초들의 삶과는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푸이는 가끔 외국에서 이제 기자들이 오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는 인민으로 행복하다라고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는 역할도 했고, 그러다가 1967년 10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그가 문화 대혁명의 시작 시점으로 온 세상에 아주 미친 바람이 불던 시기였는데, 푸이만은 주원래, 그러니까 저원라이 총리가 직접 챙겼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그래도 제일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푸이의 유해는 태워졌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납골당에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베이징의 팔보산 혁명 열사령에 갔다가 지금 보이는 것이 1995년에 죽은 지 28년 만에 청나라 황실의 황릉군인 청서령으로 이장돼서 지금도 그 유해는 묻혀 있습니다. 일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선 결혼 관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결혼을 5번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황후, 첫 번째 결혼을 했던 황후죠. 거의 마지막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황후의 마지막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푸이는 일생을 걸쳐서 결혼을 5번 했습니다. 5명의 아내를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먼저 당연히 정실 황후였던 완룽,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요 완룡입니다. 이 사람은 같은 만주족인데 고블리족이에요. 그래서 이 고블리족에 대해서는 혈통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란족 계통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얼굴도 제법 이쁘고, 또 나중에 만주국으로 갈 때도 당연히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위가 어떤 식으로든 황제로서 있는 동안은 황후는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946년 6월 20일에 아편으로 온몸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환각을 가진 상태에서 장춘에 있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들이 조금 다릅니다. 장춘에 있는 감옥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연길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최후에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아직 황후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간수들에게 막 명령을 했지만 웃음거리만 되었죠. 죽은 이후에도 사실 죽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며칠을 있다 보니까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당시 아직 자금성에 있을 때 그 당시 자신의 가정교사였죠. 이사벨 잉그람하고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천진에 있을 당시에 이 완용도 영화에서는 일본인들을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기모노를 입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죽고 나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1990년대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2006년에 황후가 사용하던 손거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거울을 북경에 있는 청나라 고분군의 푸이의 가까운 곳에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 줬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상당히 미모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그 문수, 웬슈라고 발음을 하는데 후궁입니다. 원래 이제 푸이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사진이 막 들어왔죠. 그런데 푸이가 가장 먼저 고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몽고족이었어요. 그래서 정실은 안 된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첩실로, 즉 후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황후하고는 같은 날 결혼을 했는데 처음부터 첩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푸이가 천진에 있을 때 이 사람이 푸이에게 이혼하자라고 졸랐습니다. 황제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푸이가 일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북경 시내, 베이징 시내에 아주 좋은 집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를 당시 미국 달러로 30만 불을 줬습니다. 당시 30만 불이라면 지금으로서는 100억도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하지만 이 위자료를 받자마자 일단 변호사에게 상당 부분을 뜯기고 또 친정 식구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도 또 돈이 있었는데 또 일종의 제비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도 뭐 거의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길가에서 과자도 팔았습니다. 1953년에 죽은 걸로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한 황후나 뒤에 나올 여자들은 거의 다 청나라 황후로 이름 올리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못 올리고 청나라 고분군에도 못 묻혔습니다. 이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담옥령, 탄위링이라고 담옥령이라고 하는데 푸이가 만주국 황제로 있을 점에 맞아들인 후궁입니다. 그때도 황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푸이가 문제가 있는지 황후가 문제가 있는지 애가 안 생겨서 후궁을 맞이했던 것인데요. 16살 때 중학교 다닐 때 후궁으로 간택돼서 원래 고향이 이제 그 만주는 아닌데 그때 만주로 갔는데 재밌는 것이 원래 아버지가 담씨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만주의 군벌 조그만 군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에요. 함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조선 사람이었는데 1942년에 별 병도 아닌 방광염 치료를 받는다라고 의사한테 주사를 한 방 맞고 죽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 의사가 당연히 만주국이니까 일본 의사였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지금 이 사진, 이 사람이 이제 이옥금, 이리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나온 담옥령이 죽고 나서 부위가 후궁이 어차피 필요하니까 일본이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주국의 수도 그 신경, 지금의 심양입니다. 그 부근에 국수집 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푸이가 아직도 전범 수용소에 수용돼 있을 때 푸이를 면회를 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왔었느냐면 생활이 힘드니까 푸이가 아무리 저기 있지만 어디 숨겨놓은 돈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왔었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뭐 전혀 돈 같은 거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이 푸이 때문에 망가졌다고 푸이를 찾아와서 행패를 막 부리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숙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푸이가 수용소를 나온 이후에 푸이를 늘 보살폈던 저원나이 주은래가 줄을 넣어서 맞아들인 여자입니다. 원래 북경의 어느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릴 적 고향은 항주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여자는 모두 황제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황후 또는 후궁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 이숙현은 평민인 부위와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간택이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죠. 이숙현은 1962년에 부위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1967년에 부위가 죽는 순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이숙현이 쓴 책이 푸이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소상한 자료를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5 여자 중에서 처음에 이혼을 했던 원슈를 빼고는 모두 나중에 청나라 고분군으로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젊은 여자들이 늘 옆에 있었는데 왜 푸이가 자식이 없었던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억측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을 함께했던 이 이숙현이 회고록 나의 남편 푸이 워더장푸 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푸이가 성불구였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푸이가 그 친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 사실은 이 남동생은 이 사람 말고도 여러 명 있었는데 푸지에 부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왕실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춘왕이 이방자 여사와 결혼한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결혼하는 여자가 사가히로라고 하는 여자로서 그 이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좀 힘든 시기를 겪다가 나중에 다시 결합을 해서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득해옹주하고 학습원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일본 황실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 당시에 푸이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건 나중에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찍은 사진에 불과하고요. 원래 만주국 황제로 있을 때 아주 푸이는 이 자기 동생 푸지에를 경계했습니다. 일본이 자신의 후계자로 이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 죽여버릴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뭐 나중에는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이제 오해를 다 풀었고 해서 이 푸지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간에 전범 수용소에 있었던 기간을 빼고는 평생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일본 황실에서도 자신들이 그 어떻게 본다면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애가 태어났죠. 그래서 일본 그 동경에 살면서 애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입니다. 오른쪽은 뭐냐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1960년대에 베이징에서 푸지에가 자기 형인 푸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 여자가 바로 사가히로입니다. 와 같이 찍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어차피 영화는 뭐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참 연민이 주어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중심에 설 만한 사람은 못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됐다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은 아니겠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음 편에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나라 독립운동, 특히 1945년 직전의 독립운동에 관한 겁니다. 일본 패망 직전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일본 패망 이후 우리나라 해방이 되면서도 계속 얘기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